자, 저도 왔어요.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애들 등살에 피곤하셨을 거예요. 오늘 뭐 공부한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포기하셔야 돼. 아니, 무슨 어린이날 공부를 해요. 등살에. 그러니까 이런 날은 좀 쉬어주시고. 자, 내일이 5월 6일인데, 6일부터 제가 다니는 학원들은 개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 복습 지문이라고 해진 것들이 이제 수업 중에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또는 수업을 딱 들으시고 요 해설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자, 5월 2월 달은 대단히 중요한 개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준전시 상태, 아직 전쟁은 아니지만 5월 2월 달이 너무 중요해. 제 경험상 5월 2월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 거의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도 좀 살짝 늘려놨어. 딱 일주일 분량으로. 그러니까 요것만 좀 여러 번 반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5월 2월은 첫날이잖아요. 첫 강의. 5월 2월에는 어떤 걸 위주로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드느냐 그러면 5월 2월에는 제가 기본서를 이제는 더 이상 볼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요약집을 통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요약집을 좀 읽어주시라는 의미에서 요약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빵꾸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가 작년까지 공부를 하셨던 선배님들이 제가 만든 자료 중에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 빵꾸 문제입니다. 의외로 이 빵꾸 문제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즉, 이 빵꾸를 채우는 과정에서 요약집도 읽어보고 수업도 다시 듣고 자꾸 이것만 갖고 다니면서 이 빵꾸를 채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믿고 한번 해보셔. 자, 일단 부동산 학이에요. 1장이니까 새로운 개강이니까. 자, 요약집은 페이지가 이고. 자, 1번은 부동산학의 정의를 내고 있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요 6가지가 종합, 응용, 사회과학 등의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종합, 응용, 과학. 부동산학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이걸 다 줄이면 다양한 측면이죠.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돼야죠.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그럼 학자들이 두 가지를 듭니다.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현상이냐 활동을 묻는 건데 얘는 정의가 잘 나옵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 또는 태도, 이걸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활동. 자,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한 문제예요. 부동산학은 땡땡땡땡땡인데 우리가 두 문자가 경험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이죠. 그 다음에 종합과학. 그래서 우리가 경규, 사용종,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경험, 규범, 사회, 저도 헷갈리네. 그 다음에 응용, 그 다음에 종합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이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은 아닌 거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07번. 자,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자씨는 안 되는 거죠.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이고 순자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과학 X, 그 다음에 자연과학 X, 그리고 추상적 학문 X죠.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부동산학의 이념을 낸 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의 이념이죠. 효율성. 그리고 이 효율성은 사적 주체가 중시하는 이념이죠.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사적 주체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으면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거예요. 연구 방법. 근데 특정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면 중점식 접근 방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점식. 그다음에 종합과학이라는 부동산학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고 통일시키는 데 기여한 방법. 종합과학이라는 부동산 성격에 부합한다고 했으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종합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다. 이걸 가정으로 하는 연구가 의사결정 연구 방법 또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 활동에 대한 거예요. 요약집 4페이지. 부동산 활동은 체계화된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체계화된 이론. 그러면 과학성이라고 해줘야 돼요. 과학성이 인정되고 이를 실무 활동에 응용합니다. 실무 활동에 응용합니다. 그러면 응용성 또는 기술성이라고 하죠. 이 기술성은 응용성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학성이 인정되고 그다음 실무 활동에 학문을 응용하는 응용성, 기술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 활동이죠. 그리고 동시에 고객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가야죠. 3번 부동산 활동은 정이니까 정보 활동이 강조되죠. 그리고 이 정보 활동이 왜 강조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정보 활동이 왜 강조됩니까? 그러면 시험은 대부분 개별성을 냅니다. 개별성. 이 거래 개별성, 즉 거래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거래 내용,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강조된다. 또는 임장 활동이겠죠. 임장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 자,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학자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희소한 자원이죠. 그래서 사회와 공공이 함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부동산 활동의 사회성, 공공성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활동 주체에 따라 정부, 사적, 전문협회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은 민간, 즉 사적 부분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해서 부동산업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럼 일단 머릿속에 일단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부동산을 임대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공급할 수도 있죠.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인 거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또 하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이 하나 따로 떨어지고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그럼 여기에 제가 뭘 집어넣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세 분류를 집어넣어야죠. 세 분류. 자, 부동산 임대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항상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거고 부동산 관리업은 그냥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은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 8, 9, 10을 보면 포인트가 세 분류들은 전부 다 세 가지예요. 임대와 공급은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이렇게 세 개. 10번은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업 3개. 그런데 9번인 부동산 관리업만 그냥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일부러 제가 빵꾸 채워놓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요약집 5페이지.
부동산 개념은 하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고 다양한 속성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게 복합 개념 이렇게 되겠죠. 자,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 토지 위의 정착물의 대표 주자는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집니다. 그러면 복합 부동산이어야죠. 복합 부동산은 복합 개념과 구별되는 단어로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우리가 두 문자를 땄죠. 공, 치, 환, 자 이렇게. 그래서 공간, 위치, 환경, 자연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그러면 다이어그램이 생각이 나야죠. 일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가 하나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서 뭔가 넓게 파악하는 광의 개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죠.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민법이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토지와 정착물이 나오면 법률적 개념 중에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정착물이죠. 정착물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뭔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이 돼야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 토지에 독립되는 정착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독립정착물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근데 8번은 독립정착물 시험에 나오는 네 가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네 가지죠. 자, 이번에는 정착물과 동산의 구별 기준인데 건물에서 제거될 때 물리적, 기능적 손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건물에서 제거될 때 어떤 건물에 손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단히 붙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착물로 구분되는 거죠. 단단히 붙여져 있으면 건물의 일부로서 정착물이죠.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시험에. 이거 모의고사 때나 나오는 건데, 자,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험을 내기도 해요. 건물에서 제거될 때 물리적 손상이 없다. 이렇게. 물리적 손상이 없다. 그럼 대충 붙여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동산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건물에서 제거될 때 물리적 손상이 없다면 모두 동산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왜?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기능적 손상이 있다면 정착물이니까. 그러니까 건물에서 제거될 때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동산이다. 이건 X라는 거죠.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기능적 손상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기는 그냥 제가 함정 파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로 해놨어요. 건물에서 제거될 때 건물에 물리적, 기능적 손상을 준다. 그러면 건물에 단단히 붙여져 있었으니까 건물의 일부로 정착물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착물로 간주되는 거니까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11번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 이걸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준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에요. 광의 개념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특징이 등기나
등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임모, 그 다음에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그 다음에 어권 또는 영어권 이런 것들이에요. 어권, 책에는 광업권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어권, 광업권. 자,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분류 상호간이니까 후보라는 용어를 써야죠. 후보지. 택지지역 내, 농지지역 내, 임지지역 내면 소분류 상호간이죠. 그러면 이행이라는 용어를 써야죠. 이행지. 자,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입니다. 바닥토지가 보이면 부지죠. 바닥토지의 한자가 부지니까.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용 건축물이 현재 있거나 앞으로 이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조성된 토지,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지, 여기는 정의를 물어보고 정의의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용어가 아니라. 자,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제한이 받지 않는 토지죠.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그 다음에 6번 건부지의 가격은 뭐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됩니까? 이 건부 가압가죠. 건부 가압가는 건물이 부착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치 감소죠. 그러니까 건부지에는 지금 건물이 있을 테니까 건물이 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부 가압가가 작동을 하게 되면 건부지의 가격은 낮게 평가되는 거죠. 자,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 필지. 그 다음에 가격 수준 유사한 일단의 토지 획지.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인정이 되나 활용실익이 적습니다. 그러면 경사면을 말하죠. 경사진 토지라도 소유권은 인정이 되죠. 그러나 경사지라 활용실익이 적을 뿐이죠. 그래서 법지 이렇게 가야죠.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 법지와 성격이 반대인 빈지가 들어가야죠. 빈지. 자, 농지 등의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쉽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한지 이렇게 돼야죠.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다. 그러면 도로가 없는 토지 맹지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선하지고,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의 토지 소지 이렇게 되고, 물에 의한 침식, 요 침식이 중요하다겠어요. 물에 의해서 침식됩니다. 그러면 토지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면 락이 들어가야죠. 락, 즉 포락지 이렇게 되는 거죠. 포락지. 자, 부동산 특성입니다. 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가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가 활동에 영향을 준다. 외부 효과. 그러면 부동성이죠. 왜? 부효과니까. 그 다음에 임장활동, 현장활동. 그러면 부동성.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 지역화시킵니다. 부동성.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정이든 부든 상관없어요. 외부 효과는 부동성.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국지화, 지역화. 그럼 뭐 부동성이겠죠. 부동성. 토지의 가격 수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성. 그래서 부동성에서는 꼭 두 가지는 기억해 줘야 돼요. 지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자, 부동산은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맞았어요. 용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자,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은 항상 가능한 거죠.
자, 부증성이 있더라도 용도적 측면의 용도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은 항상 가능하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7번에 보시면 토지의 공급 중에 불가능한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고, 그리고 토지의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항상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립, 산지 개간을 주면서 부증성의 예외적인 사례냐, 예외적이 되지 않는 사례냐, 이런 걸 물어보죠. 항상 매립이나 산지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없는 사례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부증성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죠. 제가 항상 이게 시험에서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자연적 특성은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예외가 되냐, 예외가 없냐, 그러면 예외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부증성이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됩니까, 그러면 적용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자,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은 집약적 토지 이용이 돼야죠. 부증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토지가 희소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없다.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없다. 이게 생산비 법칙의 부정, 이렇게 돼야죠. 생산비 법칙이 부정되는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다. 11번. 자, 부증성은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어요. 즉 토지의 공급량이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치열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심하게 되는 거죠. 양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수요자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주 잘 나오죠.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수요자 경쟁이 가격을 결정하더라.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거죠. 이유는 부증성, 즉 토지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부증성.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오래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이 나오면 영속성이 나와야 돼. 영속성. 그 다음에 가치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가치의 정의. 그러면 항상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래 이익으로 가치를 추계한 이유는 장래에도 살아 있으니까 영속성 때문이다. 토지는 영속적이죠. 즉 토지는 소모되거나 닳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16번. 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재생산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영속성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체성이 부정됩니다. 또는 비대체성, 그러면 개별성이고, 개별성에 의해 토지는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강조되는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최유효 이용이 강조되는 이유는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증성,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알뜰살뜰 잘 써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 그리고 인문적 특성 중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경제론입니다. 경제론에 지금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는 건데, 유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되는 변수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변수죠. 자, 요게 암기 코드인데, 유량은 항상 소득이 기본이죠. 소득. 그래서 소득의 대표적인 사례가 연봉, 1년 동안 번 소득, 그 다음에 월급, 한 달 동안 번 급여.
자, 그리고 나머지는 두 문자가 요거였나요? 두 문자가 수, 비, 순, 수, 급, 거 요거 그럼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수는 수익이죠. 임대료 수익, 연간이자 비용, 이게 수익, 비용이 유량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득이잖아요. 이게 수익, 비용, 순소득, 이게 수비순, 유량. 그 다음에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이게 수급거죠. 수급거. 그 다음에 저량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격이죠. 가격.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일정 시점을 꼭 설정해 줘야죠. 그리고 암기 코드는 자치인재였나요? 자치인재.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산이죠. 그 다음에 가치이고, 도시 인구 규모, 주택 재고량. 그래서 자치인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이게 수요량이 정의네요. 수요량이란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수량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 즉 수요량은 감소해야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이걸 우리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 항상 보다 완만적이죠. 완만합니다. 항상 완만한 기울기입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완만하다. 항상 양의 변화가 늘어난다는 거죠. 양의 변화가. 그래서 시장의 소비량이 항상 개인의 소비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완만한 형태 또는 보다 탄력적인 형태. 여기는 탄력적인 형태, 완만한 형태, 이렇게 시험에 나와야죠. 네, 9번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가 팔고자 하는 수량이니까 공급량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걸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또 시장의 공급량은 항상 개별 기업의 공급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보다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고 보다 탄력적인 형태를 갖는 거죠. 장기, 단기보다 장기의 공급량이 훨 늘어나죠. 그래서 장기의 공급 곡선은 보다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고 보다 탄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가격이 변화해서 소비량이 바뀝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소비량이 바뀝니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 자, 포인트는 이거죠. 가격이든 가격 이외의 요인이든 소비량을 변화시켜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소비량이 바뀌면 수요의 변화로 이렇게 구분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수요의 변화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생산량이 바뀌었으면 이번에는 공급의 변화겠죠.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16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게 바로 균형이죠. 균형. 그래서 그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거래량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그 다음에 초과 수요. 자, 시장에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포인트가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초과 수요는. 즉,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고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는 재화의 부족을 의미해요. 재화의 부족. 자, 그런데 일단 시장에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요. 그럼 사고자 하는 힘을 줄이려면 시장이 가격을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은 가격 상승을 통해 해소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초과 공급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팔고자 하는 힘을 줄이려면 시장이 가격을 낮춰야죠. 공급자는 가격이 오를 때 팔고자 하는 거니까 팔고자 하는 힘을 줄이려면 시장이 가격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가격 하락을 통해 해소된다. 이렇게 정의가 돼야죠. 자, 이번에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자, 대출금리가 인상됐어요. 자,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일단 땡큐와 노 땡큐로 찾죠. 자, 대출금리가 인상됐어요. 소비자에게 노 땡큐죠. 수요는 감소하고 대출금리가 인하되면 땡큐니까 수요는 늘어야죠. 자, LTV, DTI가 나오면 항상 해석을 대출금액으로 해석해야 돼요. 대출금액. LTV가 상승했다면 대출금액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땡큐, 수요 증가 이렇게 되고 DTI가 하락합니다. 이 말은 대출금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출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노 땡큐니까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죠. 자,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대체 부동산이 나오면 따라서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따라서 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죠. 보완은 반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주택의 수요는 감소한다.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서 변해야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늘어야 되고 보완은 반대로 작동을 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주택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예요. 빌라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따라서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줘야죠.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가 나오겠죠. 소득은 항상 정상제, 열등제니까. 정상제는 따라서 변하니까 수요가 늘고 열등제는 반대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자,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아직도 질문이 많습니다. 미래 가격이 이렇게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오를 때 사야 돼요? 오르기 전인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야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의 수요를 늘리는 거죠. 수요 증가. 근데 반대로 미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사야죠. 지금은 수요를 줄여야죠. 지금은 수요를. 그래서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놔야 되는 거고 미래 가격이 하락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사야 되니까 지금은 소비를 줄여야죠. 수요 감소. 근데 건축 기술이 진보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땡큐죠. 공급 증가. 근데 아파트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랐어요. 노 땡큐죠. 공급자에게.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한다. 근데 건축 허가 요건이 강화됐어요. 허가 요건이 강화. 그러면 노 땡큐죠. 공급자에게. 그래서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죠. 자, 균형의 변화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수요의 변화는 가격 방향과 일치하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의 방향이랑 반대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요거죠. 자, 동시에요. 동시에는 항상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거래량. 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했어요. 한쪽이 거래를 늘리고 한쪽은 거래량을 줄이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 상승이니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이렇게 거래량과 가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게 이게 요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어요. 거래량이 한쪽은 감소, 한쪽은 증가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가야죠.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얘도 하락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네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 동시에 공급이 감소. 그러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해요. 그런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상태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다 쉬운 거예요. 동시에 바뀌긴 바뀌었지만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런 표현을 준 거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시장은 결국 수요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커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시장을 결정하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감소보다 커요. 그러면 공급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는 거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양이 꽤 많죠? 이거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지금 제 계획은 여기까지 첫날 강의를 지금 하는 건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5월, 2월 달에는 조금 진도를 벗어나더라도 일단 우리가 1, 2, 3, 4를 봤으니까 제가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좀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야 기억력을 계속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자꾸 반복해 주셔야 돼. 제가 부탁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지금 여기에 빵꾸에 정답을 채워 넣으시면 안 돼. 자꾸 빵꾸를 채워 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 비워놓고.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